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27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시죠? 예, 여도운입니다. 밤사이 시장이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1%대 빠졌고요. 국내 증시 어제도 크게 흔들려서 이거 대체 추석 연휴 앞두고 우리는 이 불안감을 어떻게 좀 잠재워야 할 것인가. 이럴 때 항상 이야기를 하죠. 지금 나의 포트폴리오를 재점검을 하고 시장에 관련해서 공부를 해야 될 시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뭐가 손이 잡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손실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한다고 하여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손절매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을 손절매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추가 매수하기도 좀 불안한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떡하죠? 예, 저는 그냥 지켜봅니다. 지켜보다가 언젠가 좋아지겠지 하는 그 생각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예, 가만히 있어야죠. 더 매수하는 것도 여력이 있어야 매수를 하죠. 자, 오늘 뉴욕 증시가 왜 하락을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발언들이 시장에 전해지고 경제지표가 시장에 전해졌는데 이게 투자 심리가 얼마나 많이 위축돼 있고 불안감이 큰지를 밤사이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좀 반영된 모습이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하나하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국채 금리, 10년물도 그렇고 기준금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는 저는 이분을 모시죠. 키움증권 안예하 연구원과 함께 과연 또 어떻게 또 전망을 해볼 수 있을지를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월가의 소식, 월가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시끄럽죠.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1%대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1.47%, 그리고 다우도 1.14%, 나스닥도 1.5%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어제 90달러 아래로 내려갔었던 국제유가는 다시금 WTI 기준으로 배럴당 90달러 위로 올라섰고요. 내용들 하나하나 좀 열어보자면 일단은 금융계의 큰형님이라고 불리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연준 위원들 인터뷰 챙겨보는 것도 참 머리가 아픈데 제이미 다이먼도 거기에 숟가락을 또 얹었습니다. 금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7% 전 세계 이제 금리가 7%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 인터뷰를 통해서 금리가 3에서 5%로 올라갔을 때보다 5에서 7%까지 인상될 때가 더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 여기에 이제 전 세계가 지금 기준금리가 7%까지 올라가는 것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왜 했을까요? 정말 7%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시장을 긴장하게 만들려는 우려일까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에 나섰던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슷한 스탠스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숫자가 7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과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이 7이라는 숫자는 왜 이야기한 것인지 이에 따라서 시장도 심리가 좀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다른 연준 관련한 당국자들도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닐 카스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것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런 발언들이 이제 일단 미국 달러화 가치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죠. 어제도 우리 또 이학영 위원님과 달러 오르는 건 시장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 특히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있어서는 좋을 거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달러 인덱스 계속해서 106선 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계속 악재는 셧다운 우려 있죠. 무디스에서 또 경고하죠. 좋은 얘기가 지금 시장에 전해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완전 최악으로 꺾인 거는 아닌데 시장에서는 조금만 안 좋아도
부정적으로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래도 버텼던 건 상대적으로 그래도 여기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미국의 경기였죠. 경기에 대한 자신감 워낙에 있었는데 경기에 대해서도 경제 또 이거 침체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좀 불안감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좀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미국의 8월에 신규 주택 판매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하회하는 모습들도 보였고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치 수준으로 지금 이게 올랐는데 이거 좀 엇갈리는 부분이죠. S&P 코어로지 케이스실러에 따르면 7월의 전미주택 가격 지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6% 올라서 6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신규 주택 판매는 줄어들었고요. 또 9월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103을 기록하면서 직전 달이 108.7이었는데 이거보다 떨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 불안감이 또 생길 만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시장이 예상했었던 것도 105선 정도였는데 이것도 하회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에 대한 부진은 시장의 심리를 흔드는 요인이 됐고요. 전체 섹터로 보면은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임의 소비재나 부동산 관련주가 임의 소비재 쪽 2%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업종이 1% 하락을 했는데 맵을 보면은 어제 많이 좀 상대적으로 빅테크 중에서 올랐었던 아마존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고요. 테슬라도 1%대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왜 하락했나 봤더니 EU에서 지금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이거 중국에서 보조금 너무 많이 줘가지고 유럽에서 좀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중국 전기차 때리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조사에 나서고 있는데 테슬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테슬라도 이제 중국에 공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테슬라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는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는 뭐 AI 회사 투자한다 이런 소식 가운데 AI 관련한 기대감에 주가가 1% 넘게 올랐는데 바로 다음 날인 밤사이 새벽에는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미국 17개 주 법무부 장관이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 하락을 했고요. 다른 섹터들도 뭐 매한가지였습니다. 어제 이제 또 이렇게 금리 얘기를 하자마자 금융주들이 휘청휘청이었죠. JP모건을 비롯한 뭐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의 종목들 모두 1에서 2%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이 가운데 이제 또 올랐던 종목들을 이제 굳이 찾아보자면 일부 헬스케어주. 어제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못 버텼어요. 0.95% 하락했고 뭐 일라일릴리, 에브비, 머크, 존슨앤존슨, 파이자 모두 하락했는데 암젠, 길리어드 사이언스 요 종목들은 소폭이지만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강세 가운데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혼조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좀 약간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엑스모빌은 강보합, 쉐브론은 0.54% 하락을 했고요. 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의 종목들은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빅테크 종목들 언급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1.7%, 애플 2% 넘게 빠졌고요. 구글도 1.94% 그리고 오라클의 주가가 3% 넘게 빠졌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도 초록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붉은 기운으로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0.74%, 온세미컨덕터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4.56%의 하락. 이 가운데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코스트코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장중에는 1%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직후에 실적 발표했을 때는 1% 정도 올랐는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스튜디오에 도착해서 보니까 하락 전환을 했더라고요. 1.79%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트코는 일단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EPS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를 했고 미국 내에서 판매가 좀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실적을 보면은 쇼핑객들이 그 주유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스
요금, 뭐 대량 품목의 할인 요것 때문에 많이 몰렸는데 앞으로도 과연 이럴 것인가, 특히나 이제 주유 관련해서도 계속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가질 만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고요. 또 미국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판매가 좀 둔화된 거, 이거 소비자들이 지갑 좀 닫는 건가라는 그런 우려감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장중에도 2%대 좀 하락을 했는데, 타겟에 지금 나왔던 뉴스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범죄가 요즘에 좀 미국에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범죄 위험에서 어려움을 겪은 후에 전국에 9개 매장을 좀 폐점을 할 것이다, 폐쇄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00개에 가까운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타겟은 지금 조직적인 소매범죄 관련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했다. 도난으로 인해서 더 높은 수준의 그 축소를 지금, 그러니까 매출 축소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뉴욕시,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지점을 폐쇄한다라고 시장에 전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소비 관련해서도 지금 뭐 소비자 신뢰 지수도 그렇고 좀 위축될 만한 얘기들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초록불 킨 기업이 달러트리입니다. 달러트리나 달러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저가 제품들을 좀 판매하는 기업인데, 달러제너럴은 1.91% 하락했지만 달러트리 같은 경우에는 1.87%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 좀 급등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리비안인데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베어드가 리비안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 그리고 목표가를 $30로 제시했고요. 3분기 차량 인도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하며 주가는 5% 이상 올랐고요. 반면에 이제 식품 도매 업체 중에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4분기 회계 기준으로 손실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주가는 27%가량 폭락을 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도 몇 가지 더 보자면, 드래프트킹즈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에서 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는 2%대 상승을 보였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바클레이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수익 전망이 좋고 또 미국 신용카드 성장 기회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바클레이즈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부 뭐 종목들에 있어서의 좋은 소식도 있긴 하고, 리비안도 오랜만에도 5% 넘게 오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게 없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가운데 시장에서 좀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부정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금리, 그리고 국채, 채권, 이거 어떻게 또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을지 잠시 후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키움증권 안예하 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이제 44분 막 지나갔고요. 이번에는 키움증권 안예하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안예하 연구원님을 저희가 모실 때는 항상 불안할 때입니다. 불안할 때. 자, 그동안 이제 쭉 흐름을 정리하고 나서 평가를 해볼 텐데, 9월 FOMC 이후에 미국 국채의 그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연일 좀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네네. 우리 안예하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9월 FOMC에서 뭐가 변화가 됐길래 이렇게 국채 금리가 요동을 친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번 9월 FOMC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미 연준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이었던 것 같아요. 성장률 전망치. 네네. 사실 금리 점도표상의 이제 최종 금리 수준은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 번에 금리상이 남았다라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라도 오르는 것도 있는데, 사실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 1.0으로 전망했던 거를 2.1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전망치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또 내년에 대한 전망치도 성장률을 기존에는 1.1로 전망을 했었었는데 1.5로 조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성장보다 내년 성장이 조금 둔화가 되는 것은 맞지만, 약간의 연준 위원들이 바라보는 경제 성장률에 대한 어떤 시각이 좀 변화한 것이 아닌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사실 실업률 전망치도 기존에 사실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올해
실업률이 4.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연준에서 전망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3.8까지 크게 하향 조정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고용 시장도 좋고 성장도 좋고 하면서 소프트 랜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최근에 금리 상승을 보셔도 오히려 단기 금리는 그냥 조금 이제 상승했다가 좀 진정되는 분위기가 빠르게 나타났다면 이제 좀 장기 금리는 오히려 조금 더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부분들도 사실 장기 성장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장기 이제 수익률 부분들이 좀 낮았던 부분들을 조금 이제 메이크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은 사실 주식시장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렇지만 장기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 네. 이게 좀 너무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타격감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조금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약간 심리적인 상단이 4.5 정도였는데 이거 너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 그러니까요. 이게 특히 이제 지금 더 이제 약간 주식시장에서는 더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사실 내년 인하폭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크게 좀 조정한 부분들도 좀 불안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올해 이제 5.75까지 올린 다음에 기존에는 한 4.6까지 내린다라고 하면서 100bp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5.1로 이제 올리면서 50bp밖에 인하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매파적인 시그널로 인식이 되면서 조금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독 그 FOMC 이후에 장기물이 팍 튄 거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 부분들이 사실 이제 성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좋은 게 안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 네, 좀 어려운데 사실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굉장히 뭐 100bp까지도 벌어지고 네. 하면서 장기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장기 금리가 낮다는 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성장이 안 좋아질 거야라는 인상들이 이제 반영됐던 금리 수준이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금리를 올려도 성장이 나쁘지 않네? 라고 하는 그런 인식 변화가 조금 장기물 금리를 올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사실 이제 단기 금리가 여기서 더 안 오르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근원 물가 자체는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원 물가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의 추가적인 인상폭 자체는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 금리는 이미 어느 정도 금리 상승을 좀 반영했던 금리 수준 레벨이었다라면 장기 금리는 향후의 성장에 대한 이제 시각이 이렇게 좀 눈높이가 조금 사양 조정됐던 부분들이 장기 금리를 좀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네.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너무 사실 진짜 조심스럽지만 지금 정도의 금리 레벨이 지금 좀 이렇게 고점 수준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뭐 뒤에서 다시 그림이나 이런 걸 좀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점이었으면 좋겠어요. 고점이었으면 좋겠는데 이전에도 사실 막 4.3 막 넘어서려고 네. 했을 때도 맞아요. 이거 너무 높다. 이제 네네네. 여기가 좀 상단이 아닐까 했는데 갑자기 또 FOMC 지나고 나서 이렇게 확 튀니까 네네. 또 그 배경이 뭐 경기가 좋아서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 경기가 그럼 나빠지길 기도해야 되는 거야 뭐야 막 이런 좀 약간 네. 정체성에 저는 혼란이 네.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점도표상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계속 뭐 매파적인 발언 나오고 있긴 한데 연준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엇갈리고 있어요. 특히 그 맞아요. 누구죠? 그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네네네네. 그 파월 의장이 뭐 행간을 읽으면서 이거 금리 인상 더 없을 거라는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연준 위원들은 계속 금리 인상 필요하다, 뭐 한 번 더 올려야 된다, 그리고 뭐 밤새 맞아요. 제이미 다이머에서 네. 7% 얘기하고 네. 있고 막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열어둬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한 차례 남겨놓았으니까 11월 아니면 한 번 12월 맞아요? 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올해는 한 차례라고 네. 치고요. 11월, 12월 뭐 중에 하루 한 번이라고 본다라면 네. 근데 사실 저희도 조금
뭐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 배경에는 사실 근원 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제까지 금리를 인상했던 배경에는 물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상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근원 물가는 점차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고, 사실 최근 유가가 다시 올라오면서 헤드라인 물가가 다시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다시 기대 인플레를 자극을 해서 미 연준의 추가적인 인상을 이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들이 있는 것도 맞는데, 사실 근원 물가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연준에서 예상하는 근원 물가 전망치도 이번에 오히려 하향 조정을 했어요. 성장은 좋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근원 물가는 오히려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점을 보시면 이제 3.7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런 점을 보면은 사실 이 성장에 대해서 좀 시각이 변화한 거는 저희 생각에는 사실 2, 3분기 중에 예상보다 경기가 굉장히 양호했던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거지, 향후에 어떤 경기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완전히 긍정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흐름들이 보여진다라면 미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사실 경기단에 있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좀 경기가 되게 좋은 것이 아니야? 좋은 게 아니야? 라는 오히려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아직은 그 기대는 좀 과도하다라고 좀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는 과도하다. 네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사실 뭐 많이 뭐 다른 연구원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긴 하겠지만 초과 저축분이 많이 소진이 되고 있고, 그쵸. 그런 부분들이 4분기부터는 개인의 소비가 이제까지는 금리가 높아도 개인의 소비가 계속해서 되는 흐름이었고, 뭐 신용카드 대출을 받든 해서 계속해서 소비가 됐었던 환경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사실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직격탄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저는 4분기부터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이 이끌어져 왔는데 그 소비가 조금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면 4분기 이후부터는 오히려 이제 좀 지금 높아진 경기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다시금 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적어도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나아가진 않더라도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경계감만 조금 해소가 된다고 본다라면 지금 높아진 이 금리 레벨 자체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4분기의 지표를 확인하는 과정이 뭐 사실 10월만 하더라도 아직 9월 지표가 나오는 거고, 이제 11월, 12월까지는 좀 가서 이제 지표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4분기 중순까지는 지금의 높은 레벨의 금리가 조금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 금리가 가장 궁금한데, 이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과연 예상을 얼마나 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해보죠.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진짜 너무 조심스러운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사실 한 몇 달 동안 갖고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왔던 그림인데, 네. 그림 보시면 이게 2000년 이후의 그러니까 2000년 이후로 10년물 금리를 쭉 그린 제일 거고요. 진한 파란색 라인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회색선은 2000년 이후의 평균 수준이에요. 이게 평균 수준이 한 3.2 정도 나타나고요. 네. 이렇게 표준 편차를 감안을 해서 밴드를 만들어 봤는데, 표준 편차를 감안을 해서 이제 상단은 한 4.5 정도로 나오게 되고요. 뭐 하단은 1.9인데 지금 1.9 레벨을 뭐 신경 쓸 레벨은 아니고요. 네, 4.5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이 4.5라는 이제 숫자를 가지고 좀 나름의 해석을 해보면 이 4.5를 상회했던 구간이 언제냐라고 보면 2000년대 초반과 2006년에서 8년 이 시기 두 시기가 있습니다. 저 시기 때는 어떤 큰 사건이 있었죠? 네, 있었어. 그 2000년대 초반에 4.5를 넘어설 수 있었던 네. 배경에는 뭐가 있냐라고 보면 기준금리가 이제 연한 회색선이거든요. 근데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고, 경기 성장 이때만 하더라도 경기 성장이 뭐 가파르게 다 이제 올라가던 그런, 굉장히 뭐 사실 금리는 좀 내렸더라도 성장률 자체가 지금과는 다른 성장률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4.5를 넘어서는 금리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06년에서 2008년은 그럼 어떤 구간이었느냐? 2006년에서 2008년에 최고 정책금리 수준이 5.25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보다 약간 낮은데
그러면 이때는 금리가 왜 더 높았냐라고 보면은 2006년에서 2008년에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100을 상회하고 확장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던 네. 구간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가라고 보면은 지금은 사실 금리를 인상하도록 한 차례 정도라면 이 2000년대 초반 수준의 정책금리까지는 가지 못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경기 상황이 굉장히 좋냐라고 하면은 실질 정책금리가 사실 플러스 구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수요가 계속해서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 바닥에 다지고 올라가는 그 어떤 뭐 그렇다고 해서 경기 확장기로 돌아서냐라고 했을 땐 그것도 사실 그걸 예상하기에도 굉장히 무리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의 이 찍히는 이제 4.53이라는 이 밴드가 사실 지금의 굉장히 상단에 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거를 일시적으로 상회할 수 있어요. 상회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은 이제 뭐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해서 배럴당 $100까지 간다든지 간대요. $150 간대요.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뭐 조금 더 올려요 상단을 그러면? 그럼 더 어디까지요? 갈 $100 수밖에 이상 없는. 가면은 뭐 조심스럽지만 5%는 그래도 생각해봐야 되는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 $100를 가는 배경이 뭐가 있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긴 해요. $100를 가는 배경이 아예 이제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정말 더 강하게 나아가서 이렇게 $100를 가는 건지 아니면 수요가 좋아서 $100를 가는 건지. 수요가 좋아서 $100 가면은 금리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산을 해서 $100 가면은 괜찮은 건가요? 괜찮다기보다는 어쨌든 $100 가긴 하는데 네, 사실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수요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가격만 올라가게 되면 이 가격의 상승세 자체도 사실 유지가 되게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100를 공급 요인으로 인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시적인 불안을 줄 수 있는 요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가장 부정적인 환경 중에 큰 요인은 이제 유가의 움직임인데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서 그렇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신년물 또 장기 국채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감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100 가격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유지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뭐 금리가 단기적으로 튀더라도 다시금 조금 진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수요가 좋아서 라고 올라간다라면 사실 긴축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요건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가격적인 요인, 그러니까 공급 요인으로 인한 가격에 좀 더 반응을 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Q가 아니라 P의 측면이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연준이 정말 추가적으로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하고 했을 때 또 아닐 수도 있고 사실 이렇게 어떤 공급 요인에 인한 어떤 가격 변동에 대해서 연준이 이걸 기민하게 반응을 해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해서 시장 금리의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촉발시키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가능성도 저희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다른 이제 상승 리스크가 있다라면 사실 7월 말 8월 초에 발표됐던 그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이 사실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기존에 발행했던 양보다 이번 분기엔 조금 더 많이 발행할 거야라고 발표를 했고 그 부분들이 재정 확대 이제 미국 재무부의 재정 확대나 이런 부분들로 자극이 돼서 조금 더 금리가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또 분기마다 발표가 돼서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또 재무부의 분기 발표가 또 분기 발행 계획이 또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높이는 쪽으로 만약에 발행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된다라면 그 부분도 이제 공급 요인, 그 채권 시장에서의 공급 부담을 조금 더 높이면서 조금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마침 그 타이밍이 10월 30일과 11월 1일이 그 연준의 FOMC도 같이 있는 시기여서 굉장히 제 판단에는 사실 10월 말이 굉장히 금리 변동성이 큰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주식 투자도 금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에 뭐 미국에서는 채권
패닉셀 나오고 막 그런다고 네네네. 하는데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이게 또 단기 기회다 혹은 이제 예측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뭐 장기물 금리가 이 정도 올라온 거는 더 올라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면서 채권 투자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고점을 어디로 우리가 언제까지로 또 시기도 그렇고 그 고점의 숫자도 그렇고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권 투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아직 시기적으로는. 네, 사실 시기라고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더 시간은 주어질 것 같아요.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베스트 어떤 시점 기다려야 자체는. 된다. 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국제유가가 꺾이는 걸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그쵸. 뭐 어떤 뭐 발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그런 수급 리스크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실질적으로 연준이 11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하는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 보고 나서 너무 위에 우리가 근데 베스트 사실 시점에서 잡는 지금 것보다 채권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좀 다 보고 나서 가자라고 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먼저 배팅을 하는 분위기가 네.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지만 그게 다 계속해서 물리고 터지고 하면서 사실 다들 엄청나게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오히려 자금이 굉장히 없으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옛날만큼 이제 인하할 거야라고 하면서 바로 달리는 분위기가 옛날만큼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뭐 여유가 돼서 뭐 지금 들어가도 조금 괜찮아라고 뭐 사실 좀 물려도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들어가도 전 상관이 없는 레벨이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조금 더 이제 그 4.5에서 유지되는 시기가 조금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사실 그 가운데서 조금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수익률을 확보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다른 자산군을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채권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세요? 언제까지 혹은 어느 레벨 둘 중에 뭘 제일 많이 받으세요? 사실 저희 하우스는 이제 인하 시기가 다른 하우스보다 조금 빠르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정말 그 인하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 좀 많이 받고 있고요. 네. 저희는 여기 다 얘기하고 저희는 사실 1분기 말 2분기 초까지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3월이나 4월쯤에 인하를 해야지 네, 베스트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군요. 오히려 약간 늦어지면 인하를 하기에 좀 애매한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인데 애매하다라는 거는 약간 뒷북치는 그렇죠. 이미 약간 좀 뭔가 깨지고 뒷북치기도 하고 경기 경로를 봤을 때 사실 지금 약간 4분기부터 조금 둔화되는 시기가 나타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이 상승률이라는 것도 사실 YOY 이런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 하반기 들어서는 약간 반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게 될 텐데 네. 그 약간의 반등하는 그 시기에서 정말 연준이나 이런 이제 정책에서 금리 인하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오히려 하게 된다라면 조금 땡겨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그 하는 배경에 있어서는 가계의 어떤 소비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 단의 이제 그런 자금이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뭐 부동산 PF다 하면서 계속해서 기업 쪽에 어떤 자금 이슈들이 그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미국도 사실 저희는 좀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기업의 파산이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내년도 성장을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이끌어 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정부의 재정을 더 풀기에도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좀 돈이 돌아야 성장을 끌어낼 수 있을 텐데 그럼 민간이 지금의 고금리 상태에서 투자를 더 확대를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것도 되게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금리를 조금 낮추는 정책을 취해서 좀 민간의 투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정책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 이제 사실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뭐 지금 연준도 그렇고 계속 뭐 물가만 얘기하잖아요. 네네. 2% 가려면 아직 멀었다 이런 네네네. 얘기만 하고 기업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큰 기업들은 버틸 수 있겠지만 작은 기업들은 지금 얼마나 힘들까 싶은데 또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 주식시장에는 또 좋지 않은 거잖아요. 네.
뭐를 응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네, 그러한 어렵습니다. 정말 진퇴양난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에는 우리 또 오늘 안예아 연구원님 얼굴 표정이 계속 시무룩하신데 다음번에 올 때는 조금이나마 좀 웃을 네. 수 있는 얘기들 함께 나누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키움증권 안예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